백만장자 시크릿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 5일차 시작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백만장자 마인드 4.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한 번은 우리 세미나에 순자산 25만 달러를 불과 3년 만에 6천만 달러로 불린 부자를 특별 초빙한 적이 있다.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소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치이다.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 양과 질이다. 대개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요소는 양이다. 양적인 요소는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시장에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나와 일하는 트레이너들 중에 20명 정도의 소그룹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 500명쯤의 청중을 선호하는 사람,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청중에게 강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이 트레이너들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보자. 자신의 아래에 10명 있는 사람과 1000명이 있는 사람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물론이다. 앞에서 내가 스포츠용품점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의 목표는 수만 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성공적인 점포 100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6개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경쟁자는 잘 되는 점포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그녀는 적당히 살아갈 만큼 벌었고 난 부자가 되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게임하고 싶은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가? 동네 야구단에서 뛰고 싶은가? 크게 놀고 싶은가? 작게 놀고 싶은가? 당신이 선택하라. 대개의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자신을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기 가치를 평가절하는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재능으로 사명을 다하라. 하지만 실은 이렇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도 엮여 있다. 당신이 지금 이때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의 퍼즐 조각을 세상에 더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만 돈다. 즉, 나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발명가이자 철학자인 버크민스터 플러가 말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대와 후세대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태어난 재능이 있다. 특별히 잘하는 것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은가? 이런 재능이 왜 주어졌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눠주어야 한다. 조사에 의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번 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크게 움직이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업가의 정의를 아는가? 나는 수익을 얻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다. 하나 물어보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단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많은 쪽이 낫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부산물이 따른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의심하지 말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명이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갈매기의 꿈에서 리차드 바크는 한 질문을 받는다. 내 사명을 완수했는지 어떻게 알아? 대답은 이렇다.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작게 움직이는데 그저 만족한 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에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서도 타인에게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압축하겠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 당신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의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몇 명이나 몇 가족이나 돕고 싶은가 하는 점이다. 한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100명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크게 움직이라는 말의 의미다. 메리앤 윌리엄스는 자신의 저서 사랑으로의 귀환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당신이 작게 움직이면 세상에 기여하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은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움츠러드는 행동은 오히려 좋지 않아요. 우리 모두 빛나야 해요. 아이들이 주위를 환히 밝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것은 몇몇 사람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안에 있지요. 나를 빛나게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연히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작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숨은 곳에서 어서 걸어 나와라. 손을 내미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재능이 없는 척 꼭꼭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나누어 주어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벌려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루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선택은 당신 몫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백만장자 행동지침.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생각해서 적어라. 어려서부터 늘 잘했던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재능을 당신의 인생과 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적어라.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상 관련된 사람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라. 최소한 3가지 전략을 짜라. 지렛대 원리도 생각해보라.
백만장자 마인드 5.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문제거리를 본다. 부자는 앞으로 다가올 성장을 본다.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손실을 본다. 부자들은 보상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험에 집중한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컵의 물이 반이나 찼는가, 반이나 비었는가의 문제다.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습관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바탕으로 선택한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될까?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한다. 잘못되면 어쩌지? 잘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그들의 주된 마인드다. 중산층 사람들은 조금 더 낙관적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부자들은 자기 삶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내가 잘 되게 만들어 줄 거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인드로 행동한다. 지금 당장 게임에 돌입하라. 부자들은 성공을 기대한다.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고 독창성을 믿는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크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기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위험을 감수한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들인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실패를 기대한다.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이 없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파멸이라고 여긴다. 끊임없이 문제거리를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게 마땅치 않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다. 부자들은 근거 있는 위험에 뛰어든다. 치밀하게 조사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확실한 정보와 사실을 기반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뭐든지 다 알고 있을까? 미리 다 알고 덤비는 걸까? 아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공격의 수위와 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들도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핑계대며 시간 벌기가 고작이다. 덤벼들기가 무서워서 우물쭈물 망설인다. 몇 주일, 몇 달, 심지어 몇 년까지 미루다가는 대개가 기회를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상황을 합리화한다. 준비하는 중이었다는 식으로 물론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부자들은 뛰어들어갔다 빠져나와 또 한 몫의 재산을 챙긴다. 내 말이 모순되게 들리는가?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고 싶은가? 물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는 데에는 행운이라는 요소도 일말의 작용을 한다. 축구 경기에서 종료 시간 몇 분 전에 상대편 선수가 어이없는 실수로 공을 놓쳐서 당신의 팀에 승리를 안겨줄 수도 있다. 골프 경기에서 잘못 친 공이 저 멀리 나무에 맞았다가 그린으로 다시 날아와 홀에서 바로 10cm 떨어진 곳에 안착할 수도 있다. 외딴 지역에 약간의 자금으로 땅을 사두었는데 10년 후에 어느 대기업이 그 땅에 본사나 쇼핑센터를 짓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여기에 투자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뛰어난 사업 감각 덕분일까? 단순한 행운일까?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것 같다. 요점은 행운을 포함하여 가치 있는 것은 모두 다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행동해야 한다. 뭔가를 사거나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용기와 노력에 대해 기적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은 행운일까?
우주 또는 저 높은 것의 힘일까? 나한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겠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어쨌거나 잘 되었는걸.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원칙은 부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가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는 점이다. 우주의 원칙에 따라 집중하는 것이 커지기 마련이다. 부자는 어디서나 기회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다. 문제는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장애물을 찾아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무궁무진하고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문제다. 간단하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 기회를 얻는다. 문제거리를 노려보고 있으면 문제거리들이 생겨난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라.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시켜라. 관역을 향해 계속 움직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장애물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얼른 자신의 비전을 다시 쳐다보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라.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단순하고도 중요한 충고 하나 들어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 관리하고 투자하는데 관심을 기울여라. 가난해지려면 돈을 쓰는데 관심을 쏟아라. 1000권의 책을 읽고 성공 강의를 100번 들었더라도 사실은 이 말이 요점이다. 명심하라. 당신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부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미리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내면의 힘을 길러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는 원칙 하나가 준비, 발사, 조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조준한 다음에 발사하는 게 정석 아닌가?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선의 준비를 하고 행동을 취하고 그 후에 수정 작업을 거치며 계속 나아가면 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언젠가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모조리 준비해 놓으면 잘못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우주에는 직선이 없다. 삶은 똑바로 뻗은 선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의 움직임과 더 흡사하다. 대개는 다음 굽이밖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 굽이를 돌고 나면 또 다른 굽이가 보이는 시기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가진 것으로 게임을 시작하는 편이 낫다. 나는 이것이 가능성의 문이 많은 복도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24시간 디저트 카페를 차리려고 계획할 때의 일이다. 가게 위치를 연구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알아보려고 뛰어다녔다. 케이크, 파이, 아이스크림, 커피 등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도 조사했다. 제일 먼저 닥친 문제는 내가 뚱뚱해졌다는 것이다. 메뉴를 확인하면서 먹은 것들이 다 살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봤다. 이봐, 하브, 제일 좋은 조사 방법이 뭘까?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똑똑한 게 분명한 하브가 대답했다. 사업을 배우고 싶으면 그 업종으로 뛰어들어. 처음부터 가게를 차릴 필요는 없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복도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그런 가게에 취직해. 가게 청소하고 접시만 닦아도 밖에서 10년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확실히 이 녀석은 나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한 파이 가게에 취직을 했다. 그들이 나를 보자마자 나의 탁월한 재능을 알아보고 사장 자리에 앉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슬프게도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고 실은 관심도 없었다. 난 웨이터 보조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바닥도 청소하고 접시도 닦았다. 의지의 힘이 이런 데서까지 작동하다니. 재미있지 않은가? 그런 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더니 바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걸 꾹꾹 참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았다. 파이 사업을 배우겠다는 사명을 안고 시작한 일이었다. 다른 사람이 미리 돈 주고 구입한 티켓으로 배울 기회를 얻었고 덤으로 쌈짓돈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할 따름이었다. 웨이터 보조로 일하는 동안 매니저 옆에서 총 수입과 수익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공급업체 이름을 알아내려고 물품 상자들을 확인해 보기도 했고 장비와 재료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들까지 배우려고 새벽 4시에 제빵사의 심부름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아마 내가 꽤 일을 잘했던 모양이다. 매니저가 부르더니 파이 한 조각을 주면서 성진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이다. 계산대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말이다. 난 정확히 1초의 10억 분의 1 동안 그 제의를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첫째, 계산대에 부착혀 있어서는 절대 많은 걸 배울 수 없다. 둘째, 나는 이미 배우고자 했던 것을 배웠다. 나의 목표를 완수했다. 이래서 내가 복도라고 표현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분야, 직종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뜻이다. 그 일을 배우는 데에는 이 방법이 단연 최고다. 안에서 직접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한 인맥을 만들 수 있다. 이것 역시 밖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 수 없다. 셋째, 복도에 들어서고 나면 여기저기서 기회의 문이 열린다. 실제로 들어가는 상황을 살펴보다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찾을 수도 있다. 넷째, 그 분야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다. 다행히 너무 깊이 빠지기 전에. 위의 내용 중에서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파이 가게를 그만두었을 때쯤 파이 냄새를 맡는 건 물론이고 보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둘째, 내가 그만둔 다음날 제빵사가 그만두었는데 나에게 전화를 걸어 아주 화끈하고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면서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영화에서 리처드 기어가 거꾸로 매달려 있던 그런 기구. 새로운 운동기구를 발견했다면서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걸 보고 나서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꽤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빵사의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나 혼자 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 운동기구를 스포츠 용품점과 백화점에 팔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소매점이나 똑같은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장비가 초라하다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 미친 듯이 벨이 울렸다. 기회야. 절호의 기회야. 기회가 왔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재미있다. 그때 운동기구를 처음 팔아봤는데 그 일로 결국 스포츠용품 소매점 1호를 열게 되었고 내 인생의 첫 번째 1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니 말이다. 파이 가게에서 웨이터 보조로 일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여기에 교훈이 있다. 복도로 들어가라. 당신에게 어떤 문이 열릴지 모른다.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간다. 돛을 조정하며 항해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미리 보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생각지 못한다. 미리 다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다. 결국 준비, 발사, 조준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부자들이 행동을 시작하고 대개 그들이 승리한다. 문제점들은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동에 뛰어들지 못하고 항상 패배자가 된다. 부자들은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 더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하는 중이다. 선언.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장애물보다 기회에 집중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백만장자 마인드 6. 부자를 긍정하라. 부자는 성공한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들을 욕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없는 부자놈들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쩔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는 놀라울 정도다. 마치 부자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야 맞는 말이지. 부자들이 돈을 다 긁어가서 나한테 올 돈이 하나도 없잖아. 물론 이것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이다. 내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겠다. 불평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회에서 겪은 일을 말하는 것뿐이다. 오래전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했을 때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차로 차선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대부분의 차들이 나를 끼워주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멋진 검정색 신형 제규어를 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자기 다른 차가 새치기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내가 제규어를 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어느 날 샌디에이고의 가난한 동네에 성탄절 선물로 전달할 칠면조 고기를 싣고 가는 중이었다. 내 차의 썬루프는 열려 있었고 내 뒤를 따라오는 트럭에는 지저분한 남자 넷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들이 내 차에다 농구 경기를 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차의 썬루프에 맥주캔을 던지기 시작했다. 5군데가 패이고 7군데에 커다란 흠집이 난 후에 그들이 내 옆을 지나며 소리쳤다. 드런 부자놈. 나는 이 일이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불과 2주 후에 다른 가난한 동네에 갈 일이 생겨서 차를 길에 주차시켜 놓고 10분 만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전체가 사정없이 걸켜 있는 게 아닌가. 그 후로는 그런 동네에 갈 때 포드 에스코트를 빌려서 갔다.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그들이 가난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것일까?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것일까? 그 답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에 생긴 일이다. 저녁 세미나를 시작하기 1시간쯤 전에 호텔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스포츠 게임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오프라를 아주 좋아한다. 그녀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녀는 지금 벌고 있는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때 오프라는 할리 베리라는 배우와 함께 여성 배우로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계약금인 2천만 달러를 받아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리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앞으로 계약한다는 다른 여성 배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스러운 비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물론 그러시겠지.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인 줄 아나? 이렇게 한심한 인터뷰를 생전 처음 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는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치소야, 지금 한 말 치소야, 생각을 알려줘서 고맙다 고 나 자신에게 크게 소리쳤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진 내가 할리베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비난하다니. 나는 얼른 태도를 바꾸어 목청껏 외쳤다. 잘했어. 멋있어. 너무 싸게 해줬어. 3천만 달러는 받았어야지. 당신은 대단한 배우니까. 그만큼 받아도 돼.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녀가 그만큼 계약금을 받아냈건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나다. 명심하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할리의 행복이나 재산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행복과 재산 상태에 변화가 생길 뿐이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옳을 것도 그럴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자 나의 경보기가 작동을 멈추었고 즉시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힘을 중화시킬 수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의 생각이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을 빼앗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럴 때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이 책을 읽으면 그런 과정이 더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세미나에 참가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세미나에 대해 자주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심 깊은 형제들이 나에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돈 벌어 부자가 되라는 충고를 하려고 이 나라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말하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설교하는 시간에 복음을 더 전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리를 같이 한 어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에게 돈이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미국의 부자 100명 중에서 98명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들었겠지요. 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부자들도 모두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친구 여러분,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날 데리고 가 꽃과 정원이 아름다운 집이며 예술 작품처럼 웅장하게 지어진 집을 가진 주인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도시에서 사업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더 명예롭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경제적이고 신중해집니다. 우리는 탐욕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부정한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로 신도들이 돈을 갖는 게 사악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경을 찍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직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난해져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콘웰은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 처음에 신뢰받는 능력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 중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것이 신뢰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못 믿을 사람과 거래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 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다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모든 원칙에 예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 몇 가지 말해볼 테니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다. 코넬의 지적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는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부자는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는 믿음에 길들여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 선생님, 언론이나 기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어쨌거나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낡은 통념이다. 내가 실제로 겪어본 결과 나는 내가 만난 부자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샌디에이고로 이사할 때 나는 부유한 동네로 집을 구했다. 그 집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다 내가 동네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속물스러운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이 당시 5살과 7살이었던 내 자식들이 동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바람에 나는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내 저택을 순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6m는 되어 보이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문에 노크를 했다. 아이 엄마가 문을 열더니 상냥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부, 만나서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아이스티를 따라주고 과일 접시를 내놓았을 때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무슨 속셈일까? 계속 의심스레 머리를 굴리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 후에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녀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인보다 더 친절했다. 하부, 한 동네에 살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할 건데 가족과 같이 오세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못 온다는 말은 마세요. 그나저나 골프 치시나요? 내일 클럽에 나갈 건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쯤 되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만나리라 예상했던 속물스러운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나 어떡해. 아내가 말했다. 뭘 입고 가죠? 걱정하는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여보, 격식을 따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날 저녁에 우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넉넉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자선모금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각자 수표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난 믿어지지 않았다.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그게 끝이 아니었다. 기부금을 받은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선단체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렇다. 거기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선단체를 이끌고 있거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우리를 초대해준 부부는 몇 군데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아동병원 기금에 제일 많은 지원금을 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수만 달러를 기부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디너 파티를 열고 있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정맥류 전문의도 있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맥류 전문의로 한 건당 5천 내지 1만 달러의 수술에 하루에 4-5번 하는 재력가였다. 화요일마다 그는 수술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0 내지 15회 수술을 집도했다. 게다가 다른 의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도말할 필요 없이 부자를 탐욕스러운 속물로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베풀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자가 모두 나쁘다는 말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은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므로 그 습관을 극복하려는 훈련이 필요하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에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 선언. 가슴에 손을 대고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부자들에게 감탄한다. 나는 부자들에게 축복한다. 나는 부자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부자가 될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부자를 긍정하라. 백만장자 행동지침 6.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훈화 추락을 연습하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집이나 빛과 번쩍한 차들을 보아라. 성공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읽어라.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 그것과 그 주인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축복하라. 2. 어느 분야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내라. 그들의 성취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 담긴 내용으로. 100만 장자 마인드 7. 이건 다음 편에 할게요.